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란 전쟁 종식과 평화 합의 임박 기대감에 힘입어 하루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시사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빠르게 완화됐고 위축됐던 투자 심리도 일제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평화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합의가 성사되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끝나는 최대 외교적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을 앞두고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자산운용 사들로부터 수조 원대 공모주 청약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최소 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을 주문했으며 다른 대형 기관들의 주문도 기록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가 기조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FLNG, 부유식 데이터 센터 등의 발주가 늘면서 해양 플랜트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과거 수익성 악화를 겪었던 해양 플랜트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국내 조선업계도 시장 내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승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불안 속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요. 끝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에 중동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이 확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과 그리고 반도체 노이즈도 일부 좀 축소가 됐고 수출 후조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낙폭을 줄여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특히나 더 힘을 냈던 건 바로 코스닥이었죠. 이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다시 1000스닥을 향해서 빠르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양 시장에서 이 매수 사이드카가 한번 발동이 될까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물가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일제히 강세로 마감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는 오라클의 자본 지출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호조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1차 화력을 좀 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과열이 됐고요.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사실 부담을 주는 중동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미군이 이제 이란 측에 공습을 가했다, 자위적인 차원으로서 공격을 했다라고 좀 전해지게 됐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통행을 다시 한번 폐쇄하게 되면서 이 시장은 극도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국면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흘 연속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연속적으로 예고하게 되면서 이란의 생명줄과 같은 석유 관련 인프라를 지금 점령하겠다라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됐었죠. 사실 작은 노이즈는 있더라도 시장은 늘 종전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베팅을 걸었는데 이 종전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의 발목을 강하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게 됐습니다. 화해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서 완화 기조가 높아지게 된 이 중동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예정됐던 이란 공습과 폭격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란과의 종전 논의도 지금 최고 지도부 승인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밝히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합의가 완성이 됐다라고 좀 단정을 짓고는 있지만 이란 측은 아직 좀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명확한 레드라인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여전히 사실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죠. 양측이 여전히 신경전을 보이게 되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들 아직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종전과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관련국들과도 큰 틀에 있어서 세부 쟁점에 동의를 했다라고 트럼프 측은 좀 전하고 있습니다. 동결 자금에 대한 이슈,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그리고 핵 무기와 같은 쟁점들이 사실 핵심 레드라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의견이 좁혀진 상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데드라인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의 탄력도를 좀 발현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큰 변수 없이 이대로 좀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물가지표도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인 5월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기업들의 물가 압박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좀 여실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해서 6.5%, 전월 대비해서 1.1%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22년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역시나 에너지 가격 폭등이겠죠. 어제 CPI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됐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한 달 사이에 2.8% 상승했는데 이 상승분의 80%가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나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해서 23.4%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또 한 번 에너지 이 부분이 시장의 물가 부담을 다시 한 번 또 키우게 됐습니다.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상치를 조금은 밑돌았습니다. 전월은 0.4%, 전년은 4.9% 오르게 됐지만 일단은 그래도 물가 압력이 전반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들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제 나왔던 CPI 지표 3년 만에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찍었고 PPI 또한 202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이게 됐었죠. 그렇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다시 한번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동결 쪽보다는 한 차례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점들은 우려감이 깃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이러한 물가 부담보다는 풀려가고 있는 중동 이야기에 더 반응을 한 듯합니다. 자, 그런데 주요국들 가운데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첫 번째로 이 금리를 인상하는 신호탄을 쏘아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했고요.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물가 압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결국 3대 정책 금리를 모두 인상하게 됐습니다. 25bp 인상하게 되면서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2.25%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준금리도 마찬가지로 2.4%로 올렸습니다. 자, 이번 조치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결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대응도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위원 전망들도 보시면요. 3-4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요 투자 회사들까지 9월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지금 ECB 쪽에서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정이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제한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반도체 쪽에서 명암이 좀 갈렸던 이야기 다음 페이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라클의 주가가 연이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기를 좀 걷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이 좀 우려감을 반영했던 것은 실적은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게 된 것이었죠. 자,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복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주력 부문인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93%, AI 인프라가 폭증하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바로 이 자본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분기 자본 지출 약 165억 달러 기록했고 연간 총 지출은 557억 달러로 회사의 기존 전망치를 아주 크게 상회를 하게 된 건데요. 심지어 2027 회계연도에서는 순 자본 지출로 700억 달러 정도 쓸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선결제 금액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이 지출 규모는 지금 200에서 250억 달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게 되면서 지금 막대한 AI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자본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들을 시장은 좀 경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가 그래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기울인 듯 하고요. 그러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 반도체주들이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됐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같은 칩 메이커뿐만 아니라요, 저장 장치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오늘 반도체주들에게 국내 쪽에서는 얼마나 또 탄력적으로 이어지게 될지 연쇄적인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에 힘을 더해준 게 바로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2027년에 AI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된 건데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규모가 지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부담이 깃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AI 인프라 관련주들의 실적과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깃들고 있는 강세 분위기에 뒷받침을 더해주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또 반영이 됐는데 일단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예상이 됐던, 거론이 됐던 135달러로 결정이 된 거고요. 예비 공모가 그대로 확정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달 금액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750억 달러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IPO 기록을 앞서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 가치 마찬가지로 1조 7천억 달러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장이 그대로 된다면 이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수준이다라고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투자 열기가 또 얼마나 뜨겁냐면요. 개인 투자자의 청약 주문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배정 물량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20%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몰려있는 주문들을 모두 소화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와 쿠웨이트 투자청은 거액 주문에 나서게 됐고요. 1,000억 개 기관 투자자가 현재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스페이스X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공모가를 확정을 했으니 내일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겠죠. 역대 최대 IPO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당일에는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수급뿐만이 아니죠. 상장이 된다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우주와 AI 성장 스토리가 얼마나 드러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특징주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KKR입니다. 소폭의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비스트라와 손을 잡고 AI 인프라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 엔비디아는 이 AI 데이터 센터 설계 전문성을 지원하겠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력 공급사 역할을 하겠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행업계의 아마존이다라고 부르는 나반입니다.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시장 예상치 웃돌게 됐고요.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까지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8%의 급등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트맵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의 지금 자본 지출 이야기 하지만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동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보시죠. 1.73%의 상승으로 좀 마치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 호재가 좀 기인하게 됐습니다. 오라클의 자본 지출 확대 소식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KKR과의 합작 법인 출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성장성에 대한 긍정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상승으로 마치게 됐고요. 이어서 마이크론은 9%대의 급등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이 울프 리서치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D램과 HBM의 강력한 가격 마진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마이크론 쪽의 목표 주가를 1,25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 쪽에서도 목표가 상향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1% 급등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투자 의견 상향과 함께 목표가 135달러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CPU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눈높이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오라클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한 번 하락으로 마치게 됐는데 실적 좋았죠. 그리고 AI 인프라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캐펙스 때문에 수익성이 다소 우려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의 오름세가 좀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테슬라를 향했던 매도 물량이 점점 더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 쪽에서도 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확장 적용 평가가 나왔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동 분위기가 완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항공이나 여행주들은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좀 마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에너지 쪽에서는 그래도 일부 투심이 약화되는 모습도 좀 관측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면 수익성 쪽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또 강했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거의 상한선에 도달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분위기가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얼마나 복원력이 강하게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진 앵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어제 시장은 정말 변동성은 강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시면 0.43% 상승하게 되면서 7,700선 회복해주는 움직임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76%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996포인트까지 올라갔고 이제 천스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투자자분들은 참 많은 고민들이 나오는 시점일 텐데요. 일단 전거래일 흐름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장중에 최저 7,400선이 붕괴가 됐다가 장 후반에 들어서는 고점, 최고점인 7,80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다가 7,700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장중에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406포인트 정도 크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만큼 등락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고 상승과 하락을 50차례 이상 반복하게 되면서 극심한 변동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의 공포지수를 V코스피라고 하는데요. 이 V코스피가 87선으로 3거래일 연속해서 80선을 웃도는 움직임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어제장까지 시장의 공포감이 가득했던 하루였는데요.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이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2조 7천억 원. 그런데 외국인은 1조 4천억 원 또 한 번 팔아치웠고요. 기관 쪽에서 7천억 원의 순매도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하방의 압력을 크게 주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은 이로써 2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지속을 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가 환율 자체에도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28원, 그러니까 마감 자체는 이렇게 4원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하게 됐고요. 개인이 지수를 방어는 했지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담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다행이었던 것은 코스피가 그래도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순간 속에서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 그렇게 강한 힘은 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순환매는 돌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거의 6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주도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3,500억 원, 개인은 3,500억 원 거의 비슷하게 순매도 행렬을 올랐고요.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 그리고 로봇을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150선물이 급등하게 됐고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오후 2시쯤 발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9일 이후에 이틀 만에 재발동이 된 거고 올해로 벌써 10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겁니다.
그만큼 시장 내 매수 강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날 반도체 업종 쪽에서는 6월 초에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00% 이상 성장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AI 반도체 투자 확대 기대감이 반도체 소부장을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기에는 굉장히 어제는 좀 불안정한 시장이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고 여기에서 환율 자체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미국이 대이란 추가 타격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고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는 또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수익성 논란도 지속이 되고 있죠. 앞서 나왔던 오라클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비중이 너무 높고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크루서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증설을 중단한다라는 소식들까지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투자 수익성 논란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랠리가 조금씩 끊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 시장에서 등장하게 됐고요. 간밤에 전거래일 간밤에 나왔었던 미국의 5월 CPI 지수가 전년 대비 4.2% 상승을 했는데 이게 최고치이긴 하지만 물가가 예상에는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안도감을 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담들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상반에 대한 압력까지 제한은 걸려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강했던 섹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주도주는 반도체 쪽이었는데 특히 소부장이 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05% 정도 증가를 했고 AI 반도체 기판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전기, LG, 이노텍, 코스피 종목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PER이 여전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HBM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전공정 장비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코미코가 29% 상한가 달성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26%, TSL가 27%, 원익 IPS까지 18%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 더욱더 짚어보게 된다면요. AI 서버용 FC BGA 그리고 PCB에 대한 공급 부족이 심화되게 되면서 이 소부장 안에서 코리아 서키트, 신텍과 이수 페타6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밤에 스페이스 X가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대형 IPO가 상장을 하는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래 에셋 쪽으로 투자가 부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도 코스닥 쪽의 강세가 돋보였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초반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다가 장 후반 튀기 시작했습니다. 9% 넘는 상승을 켰고요. 스피어는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10% 미만에서의 상승을 계속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게 됐고 결국에 상한가 달성하게 됐습니다. HVM도 8% 강세가 체크됐던 어제 장이었고요. 함께 강하게 올랐던 엔터주,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싸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게 되면서 2분기 성수기가 기대되게 됐고요.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종목들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생명이 자진 상폐가 됐고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IPO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 한 번 미래에셋 생명이 상한가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이렇게 미래에셋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지만 미래에셋 증권은 어땠을까요? 어제 코스피가 조금의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증권 쪽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 쪽의 움직임은 조금 더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츠 쪽에서도 JR
글로벌 리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SK 리츠와 삼성 FN 리츠, 롯데 리츠까지 상승하는 분위기였고요. 유통과 백화점 쪽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서 5월 백화점 결제액이 19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소비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 살펴보니까 주식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서 수익성을 본 투자자분들이 많아졌고 결국에 명품에 대한 매출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백화점 결제액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현대 백화점과 신세계 등이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특징적인 섹터 6개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오늘부터 개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치킨 소비 증가가 기대되면서 어제 마니커 상한가를 달성하게 됐고요. 체리브로 그리고 동읍팜투 테이블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종목, 섹터들까지 함께 오르는 어제 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반도체 소보장 쪽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BS의 보고서가 나와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시장이 2028년까지 2,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가 슈퍼사이클의 초기 단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들을 하나씩 제기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BS가 올해 이 반도체, WFE가 반도체 소보장인데요. 이 시장의 매출이 1,470억 달러로 27%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장비의 매출이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HBM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 영향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의 대부분이 디램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HBM 투자 확대와 직결이 되면서 소보장 쪽의 강세 흐름을 전망시키게 됐고요. 세 번째로 보게 된다면 내년에는 성장이 더 가파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027년에 이 반도체 소보장의 매출 전망이 2천억 달러로 나오게 되는데 35% 증가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UBS는 이 메모리 장비 전망치를 추가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해가 정점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간 더욱더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 2년 뒤까지 수요의 가시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반도체 제조사들과 장비 업체들이 향후 8개 분기, 그러니까 2년 동안 수요 계획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것은 UBS 애널리스트들이 30년 동안 처음 보는 현상이라면서 앞으로 더욱더 소보장 쪽이 강할 수 있다라는 근거의 하나의 예시로 들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ASMR의 EUV 장비 공급 능력이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UBS는 이 ASMR이 충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장비 시장의 성장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소보장에 관련된 UBS의 생각들, 보고서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혜주를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방막 증착, 세정 평탄화, 독점 기술, 전공정 종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이 증착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테크가 굉장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디램에 대한 미세와 핵심 ALD 장비 강자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소보장 쪽이 튈 때마다 함께 따라가는 모습들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삼성의 투자 확대 시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투자가 회복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급사이기 때문에 실적의 레버리지가 쌓일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하나의 종목이 PSK이기도 한데요. 이 포토 레지스트 제거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현재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되게 되면서 이 PSK의 수혜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많게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종목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KC텍은 CMP의 국산화 선두 기업이고요. HPSP, 고압 수소 열 처리 장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죠. HBM 관련된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입니다. D램과 HBM용의 고부가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낸드에서 D램 중심으로 수혜가 확대되게 되면서 더욱더 요즘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한국의 소부장 밸류체인 기업들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떤 이슈들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저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한국을 찾습니다. 젠슨 황에 이어서 지금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국내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15일에 방한을 하게 되는데 주요 목적을 보게 된다면 AI 사업의 협력 확대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주요 회동을 열게 되는데요. 노태문 사장을 만나서는 AI 디바이스 협력을 논의하게 되고요. 전영현 부회장을 만나서는 반도체 공급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오픈 AI의 스타게이트가 정말 HBM과 D램이 많이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방이 열리게 될지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보게 된다면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까지 이 데이터 센터 공동 개발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주들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만나게 됩니다.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 안에서는 하이버 클로바 X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에서 AI 산업을 논의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이 나오게 될 때 AI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장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정은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TSMC가 생산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가격 인상까지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대안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역시나 삼성 파운드리 흑자 전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파운드리의 공급망, 이 지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우선 삼성 파운드리를 둘러싸고요. 유리한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TSMC 병목과 그리고 가격 인상이 동시에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구글의 TPU 물량 분산입니다. 이 구글이 28년도에 사용할 TPU 300만 개 이상을 인텔에 맡기기로 결정했는데요. 구글은 27년도에서 28년도 이 TPU 600만 개를 생산할 예정으로 이 중에 절반이 인텔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기존의 전량을 맡았던 TSMC의 생산 능력이 AI 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대한 파운드리 수요가 본격화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TSMC 가격 인상에 대한 시사입니다. 그저께 BBC에 따르면 TSMC의 CFO가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상승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 이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다가 웨이 CEO도 이미 가격 인상을 원한다고 공개 발언한 상태입니다. TSMC가 가격을 올릴수록 이렇게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부각받고 있는데요. 현재 파운드리 점유율은 그저께 기준으로 TSMC는 73%, 그리고 삼성은 7%고요. 삼성은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TSMC 병목과 가격 인상이 동시에 현실화될수록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탈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두업체의 한계가 삼성의 영토 확장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TSMC의 병목 현상 때문만은 아니죠. 사실 삼성의 자체적인 수주 확대도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운드리 수주의 전체적인 그림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삼성 파운드리 수주 확대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4나노 공정이 가장 큰 핵심 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룹 후속 협력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전영현 부회장과 이 젠슨항 회동 직후에 4나노 그리고 8나노 쪽에서 그룹 칩에 대한 협력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협력도 논의 중이라고 직접 밝힌 바가 있었죠. 이 그룹은 엔비디아가 약 29조 원의 우회 인수한 AI 추론칩 팹립스인데요. 삼성 파운드리의 LP30 생산을 맡긴 다음에 올해 3월 기존 주문 대비 70% 이상 추가 증산을 요청한 핵심 고객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그룹에 대한 이 후속 세대까지 논의 중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요,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음 번을 손꼽히고 있는 게 바로 아키아나 AI CPU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 4나노의 핀팩 공정으로 미국 팹리스 아키아나의 AI CPU 테스트 칩인 알파인 구현에 성공하게 된 건데요. 아키아나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서버용 CPU IP 업체입니다. ARM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구글이나 메타같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러한 IP를 채택할 가능성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4나노에서 서버급 칩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점이 이렇게 2나노 고객 유치를 위한 레퍼런스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요. 현재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주는 엔비디아 그록 칩이나 퀄컴 AP 그리고 테슬라의 AI 칩이나 암바렐라 그리고 애플과 이미지 센서 쪽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닌텐도 게임칩 그리고 아키아나 CPU 같이 엔트로피 로직칩 같은 부분들도 수주 가능성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구글 TPU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같이 빅테크 물량들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요약해보자면 4나노에서 축적해왔던 레퍼런스들이 이제는 2나노 고객 유인의 핵심 발판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새벽에 전해진 내용이죠. 이 구글 10세대 TPU의 지금 핵심 부품에 대한 생산을 삼성 2나노가 맡을 수 있다라는 논의가 보도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아직 삼성의 입장은 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파운드리 기회가 좀 넓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반등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적자가 참 길었던 삼성 파운드리인데 과연 여기서 빠져나올 핵심 동력은 무엇이고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배경을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내부적으로요. 이르면 올 3분기쯤에 흑자 전환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래 목표였던 올해 말 또는 내년보다 훨씬 앞당겨지게 된 건데요. 이런 흑자 전환을 뒷받침해주는 세 가지 동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HBM4부터 파운드리가 베이스 다이 4나노 생산에 관여하면서 이 메모리와 함께 가동률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22조 원이 넘는 장기 계약이 이 하반기 미국 테일러 팹에서 2나노 최첨단 공정으로 본격 개시가 됩니다. 여기다 세 번째로는 올해 2나노 관련 수주가 전년과 비교해봤을 때 1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한진만 파운드리 사장은 이번 주 초에 TSMC 회장의 경쟁사는 꿈만 꾼다라는 발언에 대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꿈은 꿔야 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테슬라 외에도 AMD-같이 다양한 팹리스와의 논의를 시작으로요. 이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익률 개선들이 현재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들도 언급해 줬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이 TSMC 병목 환경과 수주 다변화 그리고 테일러 팹 가동까지 맞물리면서 이 삼성 파운드리 4년 만에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한 불들이 켜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삼성 파운드리 3분기 실적과 그리고 빅테크 수주의 구체화 소식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 칩 수주 관련해서는 삼성의 확인이 없는 상태기는 하지만 성사가 된다면 또 TSMC에게는 한번 또 압박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삼성전자 쪽에는 대형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오늘 일단 이 기대감만으로도 주가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 소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 안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이 집중 조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유럽의 방위 연합 체계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외교 무대가 우리 방산 부문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한국과 EU 정상회담에서요, 말씀해주신 이 방산 협력이 핵심 의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 언론들이 이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유로뉴스 같은 경우에는 K-팝부터 K2 전차까지 한국이 유럽에서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무기는 급속히 재무장 중인 유럽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이 미국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신속한 납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동유럽과 북유럽의 이 주요 무기 공급자로 부상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나토의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기도 한데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발언은 EU의 이 방위 담당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방위연합 참여 자체가요, 이론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영국이나 노르웨이 또는 캐나다나 튀르키예 쪽에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럽 방위연합에 대한 구상은 다음 달 초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유럽 안보 보장이 악화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의 전략적 위상들이 유럽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유럽 현지에서는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좀 아끼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조달에 대한 규제가 더 구체화되기 전인 지금이 바로 한국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 요인들이 다가오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유럽 차원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비용이 우리 돈으로 879조 원 정도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은 사실 이미 행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베를린 항공우주전시회에서 우주와 방산 분야에 우리 돈으로 약 61조 5,7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부나 감시 쪽 그리고 지휘통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이 지휘 통제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대체하는 데 최소 2천억 유로와 그리고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현재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K 방산의 핵심 기회는 바로 이런 공백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기 전 최소 5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유럽연합의 역내 조달 강제 규정인 세이프와 EDIP가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점해야 되는 구조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K9과 K2 2차 계약 이행과 그리고 루마니아 신규 장갑차 논의 등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EU의 5천억 유로 방산 자립 재원이 K 방산에는 역대급 최대 수주 창구가 될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창구가 열리고 있는 만큼 실제 실적 전환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지금 방산 빅4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좋기는 해 보여도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을 본다면 살짝은 좀 아쉽습니다. 간극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K 방산 빅4에 대해서요, 올 2분기 합산 영업이익 컨센이 1조 4,945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봤을 때는 16.3%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업별 내용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 7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1조 105억 원으로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 빅4의 합산 이익의 67%를 넘어서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폴란드나 호주 그리고 이집트의 K9 자주포 인도 물량들이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LIG DNA 같은 경우에는 1,051억 원으로 35%대,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에는 1,092억 원으로 28%,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4.7%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가는 실적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한 달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3%, 그리고 카이도 27%, 현대 로템도 25% 하락을 기록한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인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나 MLCC 쪽으로 수급이 쏠린 탓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 주가 소외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하반기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강화 흐름이 20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가능성들이 높다고도 보기도 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역대급 실적과 그리고 주가 저점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는 만큼의 이 K방산은 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저점 매수 타이밍들로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 관련해서 군사 작전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어제까지 이제 나오게 됐었죠. 그러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간밤의 분위기가 다시 완화 기조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은 또 어떨지 변동성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 중동 정세보다는 앞서 언급드린 하반기에 대한 실적과 수출 확대 여부에 주목해라라고 좀 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식인데요. 이 마스터카드와 리플이 손을 잡고 AI 에이전트가 XRP로 직접 결제하는 시스템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XRP 생태계에 갖는 의미부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마스터카드가요, 이 리플과 코인베이스 같이 3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이 AI 에이전트 결제 시스템인 에이전트 페이 포 머신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리플이 여기서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사람 개입 없이 결제를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리플은 별도로 AI 스타터 키트도 함께 출시했는데요. AI 에이전트가 XRP 또는 RLUSD로 API 호출이나 AI 모델 추론, 그리고 서비스 이용 대가를 직접 결제하는 X402 결제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리플 X 수석 부사장은 XRPL과 RLUSD는 에이전트가 기계 속도로 거래하도록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이 수촌의 정산이나 예측 가능한 비용, 그리고 완전한 감사 추적 기능까지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스터카드는 이미 RLUSD를 활용한 24시간 연중 무휴 정산 서비스도 출시한 상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XRP와 RLUSD가 AI 에이전트 경제의 기본 결제에 대한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마스터카드라는 글로벌 결제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적인 지표나 대외적인 환경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물가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어서 리플에게도 좀 하방 압력으로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현재 리플 강세와 약세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XRP는 현재 1.15달러 선에서요, 200일 이동 평균선인 1.12달러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세와 약세를 가르는 핵심 분기점이 있는 건데요. 미국의 5월 CPI가 전년 대비 4.2% 상승하면서 23년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여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가 되면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하방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XRP는 연초에 2.3달러까지 올라섰다가 현재 1.15달러까지 밀린 상태고요. 25년도 7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인 3.66달러와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68% 가까이 떨어진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 RSI가 74까지 올라서 과열 신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MACD는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반면에 ETF 자금 흐름과는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44억 달러가 유출됐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빠져나간 상황이지만 XRP나 솔라나 관련 상품들에는 오히려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전체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자금들이 XRP 같이 신규 상품으로 이동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200일 이동평균선 방어 여부가 결국에는 XRP 단기 방향성의 핵심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상자산 전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리플 쪽에서는 유입이 관측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사실 XRP가 지금 인프라 확장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이야기들 함께 체크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 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